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명태균 특검법과 추경안 처리 문제를 놓고도 날카로운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말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도 각각 진영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장외 여론전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강전의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하지만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시민들의 집회 같은 경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관심이 갔었던 것이 광주에서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광주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에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야당에서 말하는 헌재 흔들기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는가, 방어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헌재가 아마 이제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결정은 대통령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을 해야 되는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측, 야당 측, 보수 그리고 진보 집회가 갈라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사실상 두 쪽 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 상황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려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국민들께서 탄핵 과정에 있어서의 의문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체포영장, 구속영장 나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그 사법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게 지켜주고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이 하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 대변인도 짚어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오늘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성이 좀 있는 그 광주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층들이 장외 집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대통령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보수적인 어떤 권한과 권력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라고 하는 지역은 분명히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80년 내란 수계였던 전두환에 의해서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이 벌어졌던 상황이었고 4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계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한다는 건 광주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 헌재 불공정성 또는 수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다면 그들의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부당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 부당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광주의 아픔들에 대한 공감력들이 있다면 저는 저런 집회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이 좀 부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헌재가 지금까지 부당한 절차를 밟아왔나? 왜냐하면 헌재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공정성만 얘기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불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 자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명확한 증거는 대체적으로 절차 문제이기보다는 재판과 성향 문제로 공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이것은 그냥 헌재를 흔들어서 헌재 결정의 정당성들을 갖다가 추락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광주에서 5.18 민주광장을 강기정 시장이 못 쓰도록 한 부분들,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는 5.18 정신이라는 것, 광주 정신이라는 것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광주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있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본인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인데 쓰레기 취급을 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것들 카톡 검열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번 집회에 있어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크게 떴거든요. 저는 전한길 선생님이 이렇게 뜨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그냥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일타강사로서 원래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뭐 한국의 사법 절차를 통한 것도 아니고 미국 유튜브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런 형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한길 선생님이 더 억압받는 사람의 아이콘으로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는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중도층 2030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반동 심리로서 더 광주에서도 많이 나오시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야당 측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부분을 강 대변인께서 짚어주셨는데 김 전 행정관의 반박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 표현의 자유에도 분명히 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체제를 부정하거나 아니 헌법기관의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걸 내란죄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벌어진 사태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 상황인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 권능을 갖다가 마비시키려고 했고 선관위 그다음에 그 외에 노성환 수첩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소위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의 내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저는 이런 행위까지 옹호하는 표현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입니다. 나치 같은 경우는요. 나치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처벌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광주는 소위 최초로 계엄군에 의해서 국민들이 학살을 당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동일한 일로 재판을 헌재 판결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소위 일방적인 집회를 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카톡 검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카톡은 검열이 불가능해요. 저희가 어떻게 카톡을 검열할 수 있습니까? 카톡에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것이 예를 들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거기서 고소고발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카톡 검열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건 전 온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모레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항의 방문이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8차 기일까지 헌재에서 일방적으로 지장을 했던 것, 그리고 실상 증인 신문을 한 명을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루에 3명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6명을 준비해야 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증인신문 시간이라든지 반대신문 사항을 그 전날에 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원칙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통령 측에서 추가적으로 신청한 증인들 중에서 3명이 이제 채택이 되었고 20일로 기일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일은 또 대통령의 형사사건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구속 취소 관련해서 그날도 심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같은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내려주고 있지 않아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속도감에 너무 치중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헌재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헌재를 압박하거나 이런 형태로 보여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속도감에 치중을 해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발이 있으니까 자기 발로 가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게 불공정한지 좀 밝혀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불공정성의 구체성을 그렇죠. 예를 들면 거죠? 변론기를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연장해줬잖아요. 지금까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헌재 변론들을 보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계속 제가 볼 때는 거의 땡깡 수준의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청구인 측인 국회가 저렇게 이런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들은요 민주당이 지명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3인, 그다음 대법원장 3인, 국회 2인, 8인이 모여서요. 문영배 재판관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제 개인 얘기가 아니라 8명이 모여서 평일을 내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8인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재판 절차를 그렇게 가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돼 왔었고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번 정도의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회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또 그다음 사건이 되게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증인들이 많았어요.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왜? 많은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군인들이 국회에 온 걸, 선관위 온 걸 다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 국무위원들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계엄 요건인 국회 심의 절차를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전 이런 내용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불공정한지 분명히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것도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는 예. 문영배 재판관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겁니다. 댓글에 단톡방에 댓글에다가 댓글 올렸다고 썼어요.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까? 정확하게 진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의힘이 공당이고 집권 여당이라면 명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서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납득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지속적으로 선전선동의 비슷한 방식으로 헌재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헌법기관들을 무시하는 반국가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의 명태균 게이트를 특검 추진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는 모습인데 일단 야당에서는 내란과 그 김건희 여사 간의 연결점을 확인했고 특검법을 이달 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사건들이 일부가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처음 사건을 받았을 때는 검사들 숫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부산지검이라든지 이쪽에서 한 10명 정도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 꽤 큰 수사단을 꾸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남아있는 것은 창원지검에서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고 이번 달에 뭐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특검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부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아직 창원지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특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행정기관, 그 경찰과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특검 법안으로서 진행을 하겠다는 아주 예외적인 수단으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특검의 이유라는 것은 말하자면 살아있는 권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구속되어서 지금 내일 모레 탄핵 결과가 나올 것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가택연금의 상태란 말이죠. 누가 명태균 씨의 뒤를 봐준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발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과정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특검과 그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과거에 국정을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수권 정당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더 이상 특검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다시 명태균 특검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국민적인 거부감만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여당 측에서는 명태균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소설을 쓰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명태균의 입만 바라보고 놀아나는 중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강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명태균 게이트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 같아요. 뭐 제가 볼 때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만 전제로 하면 탄핵을 남발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건 계엄 사유가 안 됩니다. 이거 계속 섞으면 안 돼요.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일 때만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을 남발했다, 예산을 삭감했다. 두 개 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 권한입니다. 이거 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김영현 공소장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명태균 게이트를 얘기했다라는 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명태균 씨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어떤 내용들을 전달을 했더니 그 내용 때문에 내란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나온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 스스로가 야당이 박수를 치지 않아서 화가 났다, 격노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사란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란의 사유가 안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계엄의 사유가 안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사실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게 돼 있고 아마도 중간 수사 발표 이후에 김건희 씨를 수사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그렇다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 사건이 내란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매우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밝혀낸다면 오히려 만약에 이것이 계엄이 문제가 없고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명백하게 깔끔하게 대통령 스스로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몰랐던 사안들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묵혀왔던 이 사건 왜 이걸 사건을 묵혀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여당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검 받으셔라. 특검하면 이거 3개월이면 다 판명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9차,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10차 변론기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 각 증인별로 쟁점되는 사항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까지 뭐 국정이 힘들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비상계엄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그때가 심의가 제대로 된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국회 측에서 한 2차례 정도 그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지호 청장은 과거에 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뭐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비상계엄 전에도 김봉식 서울청장과 함께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도 근데 이제 그 10차 변론기일에서 나오는 증인들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될 것은 홍장원 국정원 차장으로 보이는데요.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쪽지에 대해서 이 메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당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쪽지를 지금 보좌관이 옆에서 들으면서 바로 작성한 것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쪽지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홍정원 차장이 본인이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는 본인이 쓴 메모는 구겨서 버렸고 그것은 이제 그 보좌관이 깨끗하게 정서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위해서.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나왔던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다. 작성을 했던 시점도 본인 CCTV를 보니까 국정원장 공관 앞이 아니라 그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무실에서는 홍정원 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흘려 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보좌관, 홍정원 차장의 이 보좌관이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조태영 원장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메모를 처음에 정서를 했었고 그 다음 날 다시 그 홍정원 차장이 그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써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가피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출되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홍장원 차장이 썼다라기보다는 보좌관의 기억에 의해서 나온 메모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게 증거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첫날 썼던 메모는 어딜 갔길래 보좌관으로 하여금 다음날 다시 쓰게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홍정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이 12월 6일경에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내란 프레임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박선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더 추궁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각 증인별로 어떤 점을 좀 주목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가, 위반되지 않는가. 그래서 파면의 사유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계엄 사유가 맞는가 안 맞는가 문제랑 그다음에 절차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가의 문제.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체포 명단 문제죠. 체포 명단. 왜냐하면 민간인 또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사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는 사후라도 영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매우 반헌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파면 사유가 된다. 이 쟁점들을 다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제1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등판이 가장 좀 관심 예, 예.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 조태용 국정원장의 기억력을 믿을 수 있는가? 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김건희 씨가 문자를 2번을 보냈는데 그 문자를 기억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이런 내용은 잘 아시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일종, 신성범 의원이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 통화 내용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이상하게 선택적으로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내용만 다 기억을 하세요. 근데 홍장원 1차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메모는 한 가지다. 메모를 자기가 왼손잡이에서 흘겨 썼기 때문에 흘겨 쓴 내용들을 보좌관이 정서에서 옮긴 거고 정서에서 옮긴 과정에서 그 보좌관이 뭐 예를 들면 김어준 씨 이름을 몰라서 다른 걸 썼길래 그 위에다 가피를 했다. 그러면 4가지 종류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3가지 종류가 맞다. 제가 조태용 국정원장이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계속 시간을 얘기하는데 11시 6분에 소위 그 국정원장 공간 안에 그 앞에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 얘기에 의하면 10시 58분부터 11시 6분까지 CCTV 다 돌려보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CCTV는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메모지에 대해서 뇌정류라고 얘기하는 건 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국정원장의 힘을 가지고 소위 홍장원 전 1차장의 보좌관이었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캐물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밀할 정도라면 왜 김건희 씨 문자는 기억을 못할까요? 이런 게 참 의문스럽네요. 예. 하여튼 20일에 있을 10차 변론기일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